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포지션이 아니고 인트레스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인트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협상에서 인트레스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사례인데요. 그 책의 이제 주인공은 아주 야심만만한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갔더니 회장님이 자네가 정말 일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네. 그래서 우리 계열사 중에 좀 비리비리한 회사가 하나 있어. 거기에 자네를 사장으로 파견할 테니 가서 좀 그 회사의 그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좀 하고 오게. 내가 자네를 믿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사는 내가 이제 회장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야심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이 간부들, 뭐 이사나 부장들이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죠. 뭔가 일을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정리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어느 여자 부장이 있었습니다. 여자 부장인데, 근데 일은 곧잘 해요, 보면. 일은 곧잘 하는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뭐냐. 자기가 가서 봤더니 이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매일 보면 9시 40분, 50분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한 이유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출근 시간이 9시 40분, 50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태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근태가 안 좋은 것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여자 부장은 정리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을 통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날 이제 사장도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이제 어디 그 거래처에 가기 위해서 한 10시쯤 주차장으로 내려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10시에 그 여자 부장이 출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속에서도 막 천불이 나죠. 하지만 그날은 이제 자기가 화를 어차피 뭐 정리할 거니까 화를 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사치레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부장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부장이 뭐 너무 미안한 듯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회사를 이렇게 막 새롭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여자 부장에게는 7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3개월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꼭 엄마랑 같이 아침을 먹고 그 치료받기 전에 엄마랑 꼭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챙겨 먹이고 병원에서 아무리 빨리 회사로 와도 회사 도착하는 시간이 9시 40분, 50분인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죠. 전혀 몰랐던 얘기가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그 사장도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아하, 이 부장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출근 시간은 조금 늦추더라도 반대로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는 대신에 늦게 퇴근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부장이 그건 가능하대요. 오케이, 그러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부장님이 어디 그 리서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 들렸다가 아침에는 10시까지 오시고 대신 늦게 출근하는 만큼 늦게 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렇게 사장이 조치를 취해주고 났더니 그 부장의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 그 다음에 사장에 대한 충성심은 훨씬 깊어진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사장은 느끼는 거죠. 내가 절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파악하지 말자.
분명 그 사람의 내면에는 내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사정과 또 다른 니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공간적인 배경은 뉴욕의 지하철 안입니다. 어떤 젊은 신사가 양복을 쫙 빼입고 책을 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책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웬 사내 아이 둘이가 너무 시끄럽게 막 고함을 지면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근데 책을 보고 있던 신사로는 너무 시끄러운 거죠. 아니 이런 그 공중 장소에서 좀 애들을 조용히 시킬 만도 한데, 그래서 참다가 책을 딱 듣고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시오. 아니 지금 이 공중 장소에서 애들을 좀 조용하게 시켜야 되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얼마나 좀 피해가 큽니까? 라고 이제 아주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멍청한 표정으로. 예,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병원에서 제 와이프가 수술을 받다가 방금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병원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버릇 없어 보이던 그 두 명의 아이가 그 순간 이제 엄마 없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정말 무책임해 보이던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잃어버린 그런 아주 그 슬픈 남자로 보이는 거죠. 사정을 알고 났더니 영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신사는 결심을 합니다. 결코 그 사람의 겉면만 보고 내가 판단하지 말자. 속단하지 말자. 단정하지 말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내가 모르지 않느냐. 바로 그 젊은 신사가 얼마 전에 타계하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 Habits을 책을 쓰고 강연을 해서 아주 유명하신 그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엠파티, 공감인데요.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젊었을 때 바로 이 경험이 그분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줬다는 겁니다. 검도를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검도는 칼을 서로 맞대고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든 팔을 때리든 이제 뭔가 그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점수를 얻는 이제 그런 경기란 말이죠. 때문에 칼을 맞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검도의 하수와 구수가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일 건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좀 다르대요. 하수들은 자꾸 상대방의 발을 본다는 거죠. 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발을 움직이를 보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검도의 구수는 상대방의 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 그 미묘한 떨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발은 왼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미묘한 움직임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검도의 구수입니다. 그래서 검도의 격언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견하지 말고 관하라. 견하지 말고 관하라. 한자로 같은 볼견, 볼관자인데요. 한자가 뜻글자이다 보니까 사실 그 두 개의 뜻이 다릅니다. 한자로서의 견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것만을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은 우리가 직관이라는 표현을 쓰다시피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만 보지 말고 꿰뚫어서 보라라는 의미에서 견하지 말고 관하라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 검도의 용어를 협상론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 보면 이런 거죠. 견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이런 그 포지션,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요구만을 보는 것이 견입니다. 근데 관은 그 사람의 인트레스트까지 파악하는 것, 그것을 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협상론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고 또 내가 원하는 이익을 찾고 하는 그런 협상의 스킬이나 협상의 결과만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가, 또 다른 리더십의 하나의 모습으로 협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상대방의 인트레스트까지 파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 어린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영화 촬영 현장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예가 중계 같은 거 보면 영화 촬영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선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주인공이에요. 장동건 같은 영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오늘 스케줄이 11시에 와서 영화 좀 찍다가 오후 한 4시쯤에 가서 CF 촬영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방송 인터뷰가 있어요. 아주 바쁜 스케줄입니다. 자, 그래서 11시에 영화 촬영 현장에 왔는데 이게 뭔가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계속 NG가 나고 빨리 지금 CF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죠. 툴툴거리는 겁니다. 감독한테.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데 빨리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NG 내는 조연도 못마땅하고 저 조명을 담당한 스태프들이 자꾸 뭔가 또 이렇게 좀 준비 소홀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는 겁니다. 짜증이 막 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주인공의 시점입니다. 감독의 시점은 어떨까요? 감독은 물론 주인공 중요합니다. 그래. 장동건이 지금 오늘 빨리 촬영하고 그 다음에 CF 찍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부담스러운 거. 오케이. 그런데 이 감독은 주인공만 신경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연. 저 친구가 연기를 잘하는데 오늘 왜 저렇게 지금 NG를 많이 내지? 역시 저 친구도 장동건 앞이라서 좀 쫄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저 친구한테 좀 격려해주고 좀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겠다. 저 친구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하구만. 그 다음에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조명팀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네. 우리가 수건을 좀 준비를 좀 덜 했구나. 빨리 조감독 시켜가지고 수건 좀 사오라 그러게 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서포트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스턴트맨들, 오늘 스턴트가 아주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잘 준비가 되고 있나? 좀 긴장했구나. 가서 또 한번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신 이사님이 저기 와 계신데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화 촬영이 막 딜레이 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뭐 영화를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또 내가 설명을 드려야지. 즉, 감독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고려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케어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정도의 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협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내 입장에서 1인칭 관점에서 이거 왜 안 돼?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먹지라고 하는 1인칭 관점에 머물러서는 절대 성숙된 협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3인칭 감독의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올라가서 카메라 앵글이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파악했을 때 그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다양한 사건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하다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막 상대방 욕을 막 합니다. 저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고 저렇게 일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소송을 좀 제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저희 의뢰인이니까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입장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의뢰인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근데 사장님, 근데 저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나는 그건 몰라요. 나는 그건 모르고 하여튼 저놈이 문제예요. 나는 그건 몰라요 라는 그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뭔가를 파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인트레스트는 자기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약서를 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랑 동업을 해야 되는데, 동업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을 정말 잘 좀 봐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도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 동업하시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자기 탓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남을 위한 배려를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서 문구를 아무리 잘 만들어 본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건 몰라요. 나는 그냥 철저하게 내 입장이 있어. 이런 1인칭 시점에 머무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도모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십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같이 동업을 하시려는 그분이 어떤 캐릭터에 있는 분인가, 그분이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분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정말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내면에 있는 그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협상이구나. 때문에 뛰어난 협상가는 뛰어난 리더이기도 합니다. 한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인트레스트를, 상대방의 인트레스트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트레스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보다 통찰력 있고 한 단계 더 높은 인사이트를 가진 협상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여행을 떠나보시죠.